자, 5장을 분산 운영체제를 하겠습니다. 분산 운영체제를 할 텐데 이걸 하기 전에 앞에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자원보호 및 보완 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자원보호라는 보호 및 보완이라는 것 중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나오죠. 도메인은 뭐냐면 보통 객체하고 권한을 말합니다.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전체 영역과 관련된 정보까지 합쳐서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체,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객체는 뭐예요? 뭐 컴퓨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 이거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컴퓨터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제공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아주 많은 양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단막을 하나 잡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려는 이 대상이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용자에 따라서 뭐 읽기 가능하다. 이걸 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하다. X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쓰기 가능하다. 수정 가능하다는 Y라고 하죠. 요 권한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사용자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묶어서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보면 그 자원보호 기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접근 제어 행렬과 그 다음 페이지에 접근 제어 리스트, 자격 리스트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정확히 영어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어떻게 제곱을 하냐면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사용자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뭐 CPU다, 뭐 파일이다, 뭐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있다면 사용자 1, 2, 3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CPU는 R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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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혹은 R, RW, 이런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자 A라고 하면 1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CPU를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 파일을 읽고 쓰기 수정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객체와 권한을 행과 열로 표현한 거를 뭐라 한다? 접근 제어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줄에 객체 사용 권한을 모든 사용자 리스트와 함께 표시하는 행렬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뭐다?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 CPU가 있다 그러면 CPU에 대한 사용자 1은 이렇게 표현하겠다. RWX. 그 다음에 사용자 2는 R 이거. 사용자 3은 그래서 RW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보에 대한 거를 사용자별로 쭉 리스트를 뽑아내. 요거를 뭐라 그런다? 바로 접근 제어 리스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격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1에 대해서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개인의 정보로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자격 리스트라고 한다. 거기 첫 번째 줄에 사용자 개개인의 허용된 조작 리스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자격 리스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유지 방식에서 보면 외부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보안이 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안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일단 외부 보안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뭐 시설 보안이라든지 이거 운영산의 보안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잔뜩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뭐 건물이 파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운영상의 보호는 그 직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정보를
외부로 빼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외부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 보안이라는 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내부 보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잘못 걸려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파괴가 되는 형태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안을 우리가 내부 보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써놓은 대로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드웨어나 운영산에 내장된 기능으로 프로그램이 신뢰성 있게 운영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그러니까 파일이나 어떤 정보가 믿을 수 있고 변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가 삭제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관리하는 형태를 내부 보안이라고 하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혹은 인증,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 있었죠. 패스워드가 긴 게 좋냐 작게 좋냐. 당연히 긴 게 더 보안이 잘 지켜지겠고, 그 다음에 자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밀키와 공용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안이고요. 이거는 암호법이죠. 암호법. 비밀키와 공용키. 보통 우리가 비밀키를 뭐라고 하냐면 공통키라고도 하고요. 이 공용키를 공개키라고도 합니다. 공개키. 이걸 공개키라고 할게요. 공개키. 이거는 보통 비대칭키, 공용키라고 하죠. 공용키. 이거는 암호화시키는 키하고 복호화시키는 키하고 서로 같아요. 이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되시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 정보를 보낼 때 이 정보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키를 하나 가지고 만들어요. 1번 키라고 합시다. 그럼 얘한테도 1번 키를 줘요. 그럼 이 정보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키로 딱 해독이 될 수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키 하나만 갖고 쓴다 해서 암호키와 공호키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암호화 키고 해독할 수 있는 게 복호화 키가 같다. 그러니까 얘를 상당히 잘 보호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공개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보낸 이 정보가, 이 키가 다른 사람한테 유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갖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키를 2개를 생성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키를 이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1번 키 갖고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1번과 2번 키는 서로 함수의 짝이야. 짝.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하자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한테 준다 그래서 공개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누구나 다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키를 주고 이 암호화 키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암호화 시키면 얘가 받아서 이 키가 아니면 절대 이것이 해독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바로 공용키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전자서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를 생성해서 상대편한테 준다. 그리고 암호화 시켜서 보내주면 그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호화 키에서, 복호화 키가 바로 뭐야? 공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뭐 암호화 키가 복호화 키 같은 것이다, 뭐 디지털 서명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고동도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뒷부분의 기타 암호 기법에서도 두 번째 거 인증 교환 기법 정도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지요. 분산 운영 체제. 자, 분산 운영 체제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 부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자세한 설명보다는 필요한데 설명들만 좀 해보도록 하지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 구조죠. 그래서 SISD, SIMD, 그 다음에 MISD, 그 다음에 MIMD. 네 가지죠. 여기서 보통 S는 여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싱글이란 말이고요. 이 I라는 건 뭐죠? 인스트럭션, 명령이란 뜻이고요.
D는 데이터입니다. M은 멀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S는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사람. 싱글. M은 뭐야? 여러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는 CPU가 처리하잖아요. CPU.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한 사람의 명령을 주고 CPU 하나가 처리되는 방식. 이거는 한 사람의 명령을 주고 CPU가 여러 개가 처리되는 방식. 이거는 여러 사람이 멀티 인스트럭션, 여러 사람의 명령을 주고 CPU가 하나가 처리되는 방식. 여러 사람이 명령을 주고 여러 사람이 명령을 주는 방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그 SISD는 보통 개인용 PC 수준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병렬 처리화 되려면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형태로 처리가 되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SIMD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용.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명령을 주고 많은 CPU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CPU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용량을 갖고 있는 슈퍼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의 처리는 보통 그 병렬 처리. 어레이 처리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걸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MISD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명령을 주고 하나의 CPU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MIMD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두 가지 형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중 처리기하고요, 다중 컴퓨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명령을 주고 CPU가 여러 개다. 다중 처리기 구조다. 그러니까 처리기가 여러 개다. CPU가 여러 개고 메모리가 하나인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보통 무슨 구조라고 했어요? 병렬 처리 구조입니다. 병렬 처리. 이렇게. 다중 컴퓨터는 컴퓨터란 말 자체가 이게 메모리라고 하면 CPU하고 메모리하고 어떻게 돼? 다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고, CPU, 메모리. 이게 컴퓨터잖아요. CPU하고 메모리가 컴퓨터의 중심 부분이니까 컴퓨터. 이거를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병렬 처리 시스템 환경에 좋은 컴퓨터 환경이고, 이건 분산 처리에 좋은 환경이고, 메모리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간결합 형태라고 그러죠. 간결합 형태의 구조고, 얘는 메모리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약결합 형태의 구조다. 그죠? 여러분 그 구분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MIMD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해놨죠. 다중 처리기와 다중 컴퓨터가 나는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다중 처리기에서 여러 개의 C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다. 이거 여러 개의 C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다. 잘 기억하세요. 다중 컴퓨터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여러 개의 CPU가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얘는 간결합이다, 얘는 약결합이다.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병렬 처리다, 얘는 분산 처리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서로 통신하려면 이 메모리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메모리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통신 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파이프라인, 즉 메시지라고도 하고요, 소켓이라고도 합니다. 소켓 통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기억 장소가 하나밖에, 운영체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얘는 운영체제가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요런 MIMD 자체를 CPU와 메모리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특히 CPU 쪽에 연결시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될까요? 거기 보시면은 교환형 다중 컴퓨터에서 하이퍼 큐브 교환형이죠. 그러니까 CPU를 이렇게 연결하라. 이게 CPU예요, CPU. 이렇게 연결을 하면 CPU가 몇 개 사용이 되겠느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의 CPU에 연결되는 라이닝이 몇 개죠? 3개죠? 그러니까 2에 3승계 하면 몇 개야? 8개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3이 뭐라다? CPU에 연결된 라인 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연결점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총 몇 개 CPU가 사용된다? 8개다. 맞죠? 요 관계식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중처리기하고 이제 운영체제상의 연결 구조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주정 프로세스 구조라고 그러죠. 비대칭 구조입니다. 비대칭 구조. 두 번째는 분리수행 구조. 세 번째는 대칭형. 이제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운영체제를 구성하겠느냐인데, 실제로는. 근데 요 구조는 사실 뭐예요? 요거는 대칭적이라는 것은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병렬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 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분리수행 구조는 앞에서 배웠던 분산 처리다. 그러니까 다중 컴퓨터 형태 구조다. 다중 컴퓨터. 이거는 다중 처리기 형태다. 얘기죠.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 CPU가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CPU가 2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 연산 처리하고 그다음에 입출력 처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하는 2가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걸 크게 2가지로 나누면 CPU를 중심으로 많이 쓰는 연산, 계산 위주의 처리 프로그램이 있겠고, 처리 방식이 입출력을 주로 담당하는 처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CPU가 이렇게 2대가 있다면 얘를 하나 처리하게 해주고, 크게 2개니까 얘를 처리하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CPU가 망가지면 입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연산밖에 못하게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얘기하면 이건 머리야, 머리. 이거는 손발이란 말이죠. 그러면 손발에 해당되는 거 CPU가 사용하다가 얘가 만약에 망가지면 손발을 못 쓰게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얘도 마찬가지. 얘가 망가지면 연산을 못하니까 손발만 있으면 뭐래? 머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이거가 하나가 2개를 다 하도록 하자 얘기지. 중심이 되는 요 컴퓨터를 주 컴퓨터라고, 주 CPU라고 하고, 혹은 마스터라고 하죠. 마스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입출력을 하지 말고 뭐야? 연산만 보조하게 해주자. 이것이 보조예요. 보조. 종. 슬레이브라고 하죠. 거기 보시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그림이. 주 컴퓨터는 뭐야? 연산 처리와 CPU를 담당하는 거고요. 주는 입출력을 다 하고, 종 프로세스는 연산, 즉 연산을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죠. 주 프로세스는 뭐야? 입출력과 연산을 다 담당하죠. 종 프로세스는 연산만을 담당한다. 거기 보면 그 슬레이브 자체 CPU의 화살표를 여기다 입출력이라고 해놨네요. 여기 잘못 해놨네요.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지금 여기 입출력 해놨죠? 요거를 두 번째 입출력을 연산으로 바꿔주시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는 여기 다시 보세요. 책을 좀 수정하시고 두 번째 거로 연산으로 하시고, CPU는 연산과 입출력을 다 하고, 주 CPU는, 마스터 CPU는 종은 어딘가만 한다? 연산 처리만 한다. 연산 처리만 도와준다. 그 다음 운영체제 자체는 어디 있다? 이 주 CPU는 운영체제가 담당하고, 종은 사용자 프로그램에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주정 프로세스에서 운영체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주 마스터 CPU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얘가 망가지면 완전 시스템이 멍거지지만 얘가 망가져도 그래도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CPU를 관리한다는 얘기고, 분리수행이라는 것은 CPU와 메모리가 다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겠죠.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바로 뭐야? 분산처리 다중컴퓨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칭적이라는 것은 병렬 처리니까 저기 앞에서 보면 설명했듯이 CPU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바로 메모리 하나가 다 여러 개 CPU를 관리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CPU가 운영되는 형태가 대칭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파트에 가보면 분산 운영체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분산 운영체제 정의가 나와 있고 분산 운영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면 분산 운영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그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좀 볼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분산 운영체제의 장단점인데요. 그 중에 이 단점만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분산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개념이죠. 아주 고가의 CPU 하나를 갖고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OS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용량이 작은 CPU를 운영할 수 있으면 그와 같이 좋은 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CPU에서 처리된 용량이 100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건. 뭐 처리 속도라든지 계산 어떤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이해가. 이거 100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그래서 1초에 처리하는 게 100건이라고 한다면 얘네는 1초에 한 건씩 처리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CPU가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그럼 이러한 CPU를 하나를 갖고 처리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이 CPU를 몇 개? 100개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낫겠느냐? 이게 훨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를 처리하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팔다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팔다리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많은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관도 좋고 백업도 가능하고 신뢰감도 높아요. 왜? 하나의 컴퓨터가 죽어도 운영이 되니까. 다시 한번. CPU 하나를 가지고 100건을 처리할 거냐? 아니면 100개를 가지고 운영할 거냐?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바로 분산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아주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한테 돈 1000만 원을 주고 쓸 거냐? 아니면 좀 어리버리하지만 이런 사람들 100명을 묶어서 작업을 처리하게 할 거냐? 헐,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분산 운영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를 잘 연결을 해서 이거를 통제하면서 꼭 한 개의 컴퓨터처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소프트 개발이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보안이 취약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안이 취약하다는 건 뭐야? 이거는 만약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만 잘 관리하면 되지만 이건 100사람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잖아요. 보안이 가장 취약하다니까 분산 운영체제의 장단점에서 장점은 다 좋아. 뭐 경제성도 좋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능력, CPU 처리한 게 능력을 높일 수가 있고 뭐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성도 좋고 다 좋아. 단점이 문제야. 보안이 가장 취약하다.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소프트 개발이 되게 어렵다. 하나의 CPU를 사용할 때 적응성은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에러. 이 정도만. 에러가 발생되면 어디서 에러가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그 특징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요거가 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형 연결, 환영 연결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죠. 성형 연결 중앙에 CPU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성형 구조고 링 형태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요 컴퓨터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보통 노드란 말도 쓰고 사이트란 말도 써요. 잘 그림을 보면 중앙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스타형 구조고 이렇게 링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링형 구조고 다중 버스 그림을 보시면 설명을 쭉 보시면 충분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명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를 꼭 한 개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설계죠. 이 소프트를 설계할 때 어떤 게 가장 어렵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처럼 설계할 수 있느냐, 꼭 하나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해? 바로 투명성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치 투명성, 이주 투명성, 복제 투명성, 병행 투명성, 병렬 투명성도 다 한 번씩 읽어주시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스레드라는 부분이 나오죠. 스레드. 자, 스레드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인데, 우리가 프로세스가 하나 있죠. 프로세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또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그래서 요거는 프로세스인데 좀 경량하다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이 원어 자체는 실을 꿰다라는 뜻이에요. 실을 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프로세스가 한 번 실행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5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5분 동안 절대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잘만 운영하면, 스레드를 운영을 잘하면 만약에 3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5분 수행할 걸 3분 안에 수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작업이 많은 형태의 컴퓨터 운영에 있을 땐 절대적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죠. 내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5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해야 돼. 뭐 방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세차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정도가 있나요? 뭐 기타 등등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방 청소 끝내고 나서 세탁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세차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5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근데 잘만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세탁하고 방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방 청소, 세탁기를 잽싸게 빨래를 집어넣고 돌려놓고 방 청소 시작하고, 방 청소 끝나는 동시에 뭐가 돼요? 설거지하고, 그리고 밖에다가는 세차, 차에다가 비누칠을 칠해놓고 불려놓은 거야. 비누칠. 불려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를 줄일 수만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스레드 운영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그 스레드 운영에 있어서 2가지 형태가 존재하지요. 어떤 운영 형태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직접 해주는 커널 수준의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내셔야 되고, 거기 책에 보면 비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보죠. 얘는 이제 운영체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지금 저런 운영을 사용자는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해. 자, 운영체제가 있어요. 얘가 직접 스레드 운영을 한다는 얘기야. 스레드 운영을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5개. 얘가 직접 스레드 운영을 한다. 그게 아니고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운영은 운영체제가 있으면 요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런타임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런타임 시스템이 있어서 밑에 있는 요 커널을, 요 스레드를 운영한다는 얘기야. 요 런타임 시스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5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겠죠? 이렇게 5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지만 이 런타임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볼 때는 얘가 뭐야? 한 개고, 얘가 운영체제가 볼 때는 몇 개가? 5개가 되는 거죠. 직접 운영하게 되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런타임 시스템은 몇 개를 운영하지만 얘가 5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체제 입장에서 볼 땐 5개가 운영이 되는 거고 얘는 1개가 운영이 된다. 그렇지만 런타임 시스템 자체제에서 5개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교를 좀 해보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커널, 사용자 수준은 커널, 왼쪽 거예요. 왼쪽 게 사용자입니다. 이게 사용자 수준이고 이게 커널 수준이야. 사용자는 어떻게 돼? 커널 개입이 적겠죠. 그러니까 직접 운영체제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스템이 필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 얘보단 빠르다. 왜? 운영체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5번을 작업해야 되지만 얘는 한 번만 수행하면 돼.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이 돌린다고 해도. 그 다음에 문맥 교환이 적다. 얘는 문맥 교환을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해야 된다고 하네. 왜?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운영체제는 뭐야? 문맥 교환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한 개라고 보니까 누가 대신해야 다 런타임 시스템이 다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알고리즘, 런타임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대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뭐야? 5개를 운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5개를 더 운영을 하면 25개 운영하는 작업이 되니까 부하가 많이 심해지겠죠? 구현이 어렵다. 이 런타임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 커널을 스스로 호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5개처럼 얘 런타임 시스템 운영체제가 할 일을 얘가 대신 해주면 얘가 만약에 망가져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인터럽트, 뭐 프로세스 운영하다 보면 교착 상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운영체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CPU를 사용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중단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운영체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문맥 교환이든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운영체제를 모르게 하기 때문에 얘가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면 운영체제가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중단하는 상태의 위협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체제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 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의점을 보시면 하드웨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해진 기기를 가지고 많은 효과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처리율이 향상되고 응답시간 통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시스템에 좋은 방식이 바로 이 스레드입니다. 스레드.